안녕하세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해줄 겸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용도 변경을 업무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또는 고객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설명해준 동영상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용도 변경하면 허가권하고 신고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건축주나 고객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허가권으로 갈 때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신고권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허가권 대비했을 때 용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 분들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로 신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단독주택은 주거시설 업무군 8번에 속해 있죠. 근데 7번 근린생활군으로 올라가는 것은 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허가. 반대로 근린생활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로 오는 것은 신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허가권으로 설정해 놨다는 것은 좀 더 까다롭게 보겠다라는 것이고 좀 더 많은 서류, 도면들 또는 소방 관련해서 또는 구조 관련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 중에는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원래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근데 단독주택으로 중간에만 바꾸셨더라고요.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을 다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갈 때는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고 그것을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권하고 신고권이 있다고 했는데 같은 시설군 근린생활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매점, 판매점, 사무소, 기타 면적이 작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그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근생에서 근생으로 바꿀 때는 표시 변경 사항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불법 시설물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불법 시설물이라 함은 도면과 등재된 도면과 다른 것들을 말하는데 단독주택으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없었던 샤시를 베란다나 발코니 부분에 하는 것도 불법 중축물로 보고요. 옥상에 설치한 허가받지 않은 옥탑방 또는 빨래 건조대, 기타 지붕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 불법 시설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힘들다, 원상복구가 안 되겠다 싶으면 자진신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중축신고는 건축허가에서 요구되는 도면이 모두 첨부가 돼야 됩니다. 건축 개요서부터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까지 필요할 땐 소방도면까지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즉 무엇을 말하느냐,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됩니다. 도면 한 장 한 장을 다 기존 도면이 있다면 좋지만 기존 도면은 대부분 현재 지자체에서 등재된 도면을 건축주가 가면은 등재된 도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선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만 돼서 방, 거실, 화장실, 현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등재할 때는 이렇게 등재됐다고 해서 후도면을 동일하게 선으로만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CAD로 실측을 해서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실측된 CAD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시설물을 양성할 때는 구조 검토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구조검토는 등분파 중이라고 해서 이것이 5% 이내에 증가를 할 경우에는 5% 이내만 증가했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구조검토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5%가 넘어가게 되면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등분파 중에 5%의 의미는 이거는 얘기하자면 긴데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엔 기준이 2.0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값이. 근데 판매점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적이 10제곱미터인데 10제곱미터 곱하기 2.0 하면 22잖아요. 10제곱미터 곱하기 5.0 하면 50이죠. 그럼 벌써 몇 프로가 늘어났어요? 150%가 증가가 됐죠. 22, 100이면 여기는 25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불법 시설물의 유무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그 전에 또는 업무의 수월함을 위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건축주분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실 좀 의무라고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대략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 예산이 얼마만큼 들 것 같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알려드리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만약에 또는 내부의 불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대수선한 것들이 있는데 없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게 발견이 되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중간에 멈춰야 됩니다.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되돌리려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증축신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증축신고에 관련된 도면이 제출이 되고 필요하면 구조검토가 돼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면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등분포 하라 중의 변화가 5% 이상이 있으면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축 시에는 무조건 5% 이상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30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30평 쉽게 100제곱미터라고 하죠. 100제곱미터의 주택은 아까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200이에요. 곱하기 하면은. 근데 발코니를 증축 신고를 해서 발코니 부분을 양성하고 싶다. 발코니가 1m 곱하기 5m만 해도 5제곱미터죠. 근데 발코니는 기준 값이 3.0입니다. 1.5배를 하게 돼 있어요. 캔틸레버나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벌써 15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의 5%는 10이겠죠. 15. 벌써 5%가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 그에 맞춰서 계산식을 다 넣고 하지만 그 계산식도 결국에는 이 값을 풀어서 또는 산식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1층인 경우에는 구조검토 의견서가 안 들어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1층은 그래도 괜찮지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구조검토 의견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복합 건축물일 경우에는 소방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건축사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고 복합 건축물이라는 것이 뭐냐? 주택, 근생이 한 건물에 있을 경우 소방 설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층도 주택, 2층도 주택, 3층도 주택이에요. 근데 1층만 근생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근생, 주택은 복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바꾸는 1층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아니다. 2층, 3층까지 소방 도면을 다 그려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틀리기 되기 때문에 어디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이 아닌 곳을 근생이라든지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단열 기준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열 보강 공사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것, 공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축 신고 시에는 건축 허가 동일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허가 도면이 다 첨부가 돼야 되고, 증축 허가 신청을 받고 착공 신고도 해야 되고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착공 신고 시에는 계약 서류, 면허세 납부 영수증, 손해배상 보험 오탈자네요. 보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시에는 완료 도면도 제출이 돼야 됩니다. 허가 도면과 변화가 없다면 완료 도면은 허가 도면을 제출하면 되겠죠. 용도 변경 등의 신고 허가 시에는 현재 법규 내용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현 법규 내용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용도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할 수가 있고, 하수 처리의 용량 문제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계단폭도 문제가 돼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계단폭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용도 변경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고, 임대인 임차인께서 이런 걸 모르고 덜컥 계약부터 하고 리모델링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했더니 이거 용도가 달라서 안 되는데요, 용도 변경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때 시작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절차를, 이건 이제 지자체에서 공지한 부분을 정리한 건데, 현재 용도 변경을 저희하고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 먼저 건축물의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을 하고, 용도 변경 후에 건축물 용도를 확인을 해서 관련 법규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하고 용도 변경 도서를 작성을 해서 허가 또는 신고 접수를 하겠죠. 이게 허가건이냐 신고건이냐에 따라서 접수되는 서류의 분량이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관련 부서 협의는 저희가 서류를 접수를 지자체에 하면 지자체에서 그 접수한 부서에서 소방서라든지 장애인 관련한 부서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기타 과에 이제 서류들을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있다 없다, 뭐를 보완해야 된다, 소방서에서 소방 설계 서류를 제출해라, 여기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BF 관련해서 인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의견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거나 다 조치가 되면 허가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고, 이 신고 필증을 가지고 면허세를 납부를 해서 이 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그리고 계약서 사본, 이 계약서는 설계 관련된 또는 시공 관련된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 설계와 시공 관련돼서 계약이 되면 공제보험 증서가 첨부가 돼서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 도서를 작성을 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근데 기존에 만들었던 또는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양성화는 공사할 필요가 없는데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사 소요가 없지만 증축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증축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착공 신고를 하면 바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공사 소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절차는 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 완료 후에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면 해당 도서를 검토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거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철거를 필히 해야 되고, 필히 도면에 맞춘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마감재라든지 기타 소방 관련된 것들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도면만 작성하고 도면만 제출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필히 현장 확인을 허가권자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게 돼서 현장 조사까지 해서 문제가 없으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이내, 빠르면은 하루에서 2일 이내에
교체가 돼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견적 가격표, 이것은 어디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고 이렇게 고객분들께, 건축주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만든 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시면 이런 예산들을 다 보여드리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지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각 사무실마다 또는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처럼 나눠 놓지 않고 한 번에 가격을 제시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나름 정찰제처럼 정해놔서 안내를 드리고 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최초에 30%, 중간에 서류가 어느 정도 제출이 완료가 되면 30%, 행정 절차가 종료되면 30%, 건축물 대장이 변경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나면 10%, 이런 식으로 저는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의에 의해서 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기준은 표준 계약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받아야 돈을 못 받고 떼이는 일이 없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저희 건축사와 건축주분들과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건축주분들도 돈을 주실 거라면 중간중간에 기성이라고 표현하면은 또 이 기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중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성을 보는 게 저희도 편리하고 건축주분들도 부담이 덜 되고, 아무래도 100%를 한 번에 준다는 것은 좀 금액적으로 건축주분들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작할 때 100%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고 끝나고 100%를 받는다고 했는데 건축주분이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소송을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부분을 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